평화가 깨지다 한국 경상남도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작은 마을들은 오랫동안 평화와 고전미의 상징으로 알려져 왔다. 우아한 곡선의 기와지붕을 가진 한옥들과 봄이 오면 벚꽃으로 가득한 정원은 웅장한 산들로 둘러싸여 완벽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바쁜 도시에 사는 누구나 이곳에 와서 시적인 자연 속에서 고요한 순간을 찾기를 꿈꾸었다. 하지만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에게 천국과도 같았던 바로 이 마을들이 이제는 공포와 두려움의 색채를 띠게 되었다. 2010년 가을, 경상남도 남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부영에서는 이상한 실종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역 찻집에서 일하며 활발한 성격으로 유명했던 젊은 여성 윤하나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의 가족들은 마을 길부터 먼 언덕까지 곳곳을 수색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일주일 후 그녀의 시신이 숲 가장자리에 있는 버려진 한옥에서 발견되었다.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끔찍한 광경이었다. 하나는 방 한가운데 누워 있었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으며 옷은 찢어져 있었고 목에는 극심한 목졸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었기에 이 사건은 곧 전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황 씨, 들으셨어요? 하나가 그 아이가 살해당했대요. 한 노파가 아침장을 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늙은 이웃은 가까이 오지 않았다. 대신 채소 봉지를 꽉 쥐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들었습니다. 이제 온 마을이 두려워하고 있죠. 저도 어젯밤에 문을 3번이나 잠갔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후 며칠 동안 마을의 평화로운 영혼이 불안감으로 조금씩 짓눌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벚나무 아래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예전에는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작은 가게들이 이제는 해가 지면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아 버려진 사원처럼 조용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고풍스러운 집에서 서로 움츠러든 채 밤을 지새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마당에서 들리는 낯선 소리 하나에도 모두가 흠칫 놀라곤 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단 6개월 후 방학 동안 할머니를 방문한 대학생 박지원이라는 또 다른 젊은 여성이 실종되었다. 며칠 후 하나의 죽음과 비슷한 흔적을 가진 시신이 다른 한옥에서 발견되었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원이의 친구가 경찰서 앞에서 고통스럽게 외쳤지만 돌아온 것은 수사관들의 침묵과 무력함뿐이었다. 마을에서는 각 가정이 점차 딸들의 외출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었다. 그들은 추가로 울타리를 세우고 새로운 자물쇠를 구입했지만 잠긴 문들조차도 그들의 마음속 어둠을 지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한옥은 전통과 평화의 상징이 아닌 죽음의 공포스러운 상징이 되어갔다. 2012년 초 혼자 사는 중년 여성 김미숙 씨가 또다시 희생자가 되었다. 6년 동안 13명의 여성들이 차례로 이 보이지 않는 살인마의 표적이 되었다. 경상남도 전역의 음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아름다운 전통 마을들은 이제 서울 사람들에 의해 숨겨진 죽음의 덫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금호마을의 한 노인이 지역 뉴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쳤습니다. 밤중에 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 머리카락이 쭈뼛 서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뭔가 사악한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중 누구도 그게 누구인지 모릅니다. 경찰이 가진 모든 노력과 기술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남긴 흔적은 너무나 적었고 모든 단서는 고요한 아침의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6년 동안 이곳 주민들은 얼굴 없는 살인자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았고 그들의 평화로운 꿈을 앗아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살아왔다. 흔적의 소멸 부영마을에
첫 번째 사건부터 경찰은 범인을 추적하는데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행동했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의 어떤 저항의 흔적도 없었다. 현장의 모든 것이 두려울 정도로 완벽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현실 세계에서 지우기 위해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경찰은 하나가 살해된 한옥집 구석구석에서 단서를 찾았다. 하지만 목재 표면, 벽, 심지어 텅 빈 방 안의 오래된 물건들조차도 주목할 만한 머리카락 한 올, 지문 하나, 천 조각 하나 남기지 않았다. 피해자 시신 주변에 DNA 샘플마저 환경 조건으로 인해 흐려져 버렸다. 마치 범인이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변장하여 조용히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 같았고 단지 끔찍한 공포만을 남겼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팀장님. 나흘 동안 여기 센티미터 하나하나를 다 확인했는데요. 젊은 수사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실망스러운 무력감이 비쳤다. 심지어 가장 노련한 베테랑 경찰들조차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그자는 매우 영리하거나 아니면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자야. 유령 같은 놈이지. 하나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점차 자신을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마치 깊은 밤 굳게 닫힌 문처럼 조용하고 무거웠다. 하지만 그 공포는 부영 마을에만 머물지 않았다. 대학생 지원의 시신이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또 다른 한옥에서 발견되었을 때 경찰은 그들이 명확한 패턴을 가진 연쇄, 살인범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원 역시 하나처럼 강갑이나 저항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이는 수사관들을 그 어느 때보다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왜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두려워서였나? 아니면 그자가 협박했나? 하지만 왜 벽에는 손자국 하나 없는 걸까? 그자는 어떻게 한 걸까? 이런 질문들이 팀 회의에서 계속 제기됐지만 누구도 답을 찾지 못했다. 한 노인이 찻집에서 무심코 던진 말이 수사팀을 괴롭혔다. 아무것도 못 찾으셨나요? 사람들 말로는 그자가 홀령일지도 모른다더군요. 오래전 이 한옥들에서 죽은 자가 이제 와서 복수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경찰은 그런 미신을 믿을 수 없었지만 사건을 둘러싼 모든 것이 일반적인 논리를 벗어난 것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다. 수사팀은 단서를 찾기 위해 인근의 다른 마을들로 수사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유목민들이나 고립된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어째서인지 살인범이 그들에게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고 어떤 카메라도 이상한 모습을 포착하지 못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지문은 바로 피해자의 것이었다. 2012년 초 추가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범인이 인간이 아니라고 믿기 시작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죠? 무당이나 술사한테 가봐야 하나요?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한 경찰관이 짜증스럽게 외쳤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옥에 남겨진 범인의 흔적들은 구름처럼 흐릿했다. 시간의 먼지로 뒤덮인 방들과 복도들은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거부하는 듯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침묵을 강요당한 것 같았다. 수사한 내용들을 돌이켜보며 김경감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과 깜빡이는 노란 불빛 아래 흐릿해진 현장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갈 순 없어. 그는 혼잣말을 했다. 놈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야. 하지만 빛이 남아있는 한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하루하루 주가 지날수록 범인은 경찰과 지역사회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가 나타날 때마다 생명이 하나씩 앗아갈 때마다 그는 유령처럼 현장을 떠나
악몽과 눈물만 남겼다. 그의 그림자는 때로는 커지고 때로는 작아졌지만 항상 시든 풀 냄새와 한옥의 단조로운 삶 속에 스며든 썩은 향 사이에 숨어 있었다. 2015년이 되어서야 간발의 차이로 도망쳐 살아남은 은혜정의 사건을 통해 약간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범인이 실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라질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은 여전히 수사관들을 괴롭혔다. 똑똑한 자들이 보통 가장 위험한 법이다. 이 보이지 않는 살인마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신뢰마저 죽이고 있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파괴처럼 보였다. 살인자의 초상화 가장 큰 전환점은 2015년 은혜정이라는 여고생이 살인자와의 조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을 때였다. 그날은 추운 겨울밤이었고 눈이 한옥폐가와 주변 숲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혜정이 친구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한 남자가 그녀를 멈춰 세우고는 근처 옛 집에서 책상자 몇 개를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한국 전통 건축을 연구하는 연구원이며 그 한옥에서 오래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화한 외모와 공손한 말투 때문에 그는 전혀 의심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버려진 한옥의 문턱을 넘자마자 혜정은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집안은 어둡고 춥기만 했다. 이곳이 작업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불빛이나 어떤 흔적도 없었다. 등 뒤로 문이 닫히자 그녀는 주변을 감싸고 있는 죽음의 기운을 실감했다. 순간 그녀는 앞에 있는 남자가 연구원이 아니며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상한 직감으로 혜정은 빠르게 대책을 생각해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다. 그가 몰래 더 가까이 다가오고 그의 눈빛이 점점 사악해질 때 혜정은 갑자기 책장을 밀어 통로를 막고 문 쪽으로 달려갔다. 공포에 질린 순간 그녀는 문 옆에 있던 청동 꽃병을 잡아 그에게 세게 던져 그가 잠시 주춤하게 만드는 소리를 냈다. 그 짧은 순간은 그녀가 문을 열고 숲으로 도망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 끔찍한 사건 이후 혜정은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제공했다. 그는 40대의 중년 남성으로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창백한 피부를 가졌으며 항상 둥근 안경을 쓰고 수수한 외투를 입었으며 매우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했다. 그는 폭력을 쓰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온화한 외모 때문에 그는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되었는데 누구도 그가 숨어있는 괴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혜정의 증언을 바탕으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들은 주변 마을들을 수색하며 그런 특징을 가진 남자를 목격한 증인들을 찾았다. 마지막 단서는 그들을 부산으로 이끌었는데 그곳에서 일부 주민들이 버려진 한옥들 주변을 배회하는 수상한 남자를 목격했다고 신고했다.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했다. 부산 외곽에 살면서 한옥 복원 일을 하는 이태현이라는 남자였다. 이태현은 전통 건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경상남도 전역의 한옥 보존 프로젝트에 자주 초청되었다. 점잖은 외모와 높은 전문성 때문에 아무도 이 남자가 지난 6년간 이어진 끔찍한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경찰이 엘리에를 찾아갔을 때 그는 전혀 당황하거나 걱정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매우 침착한 태도로 그는 그들을 집안으로 초대하고 정중하게 맞이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가짜 유감의 눈빛을 보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집을 수색하는 동안 경찰은 충격적인 증거물을 발견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의 독특한 무늬가 있는
손수건이었다. 그 손수건 덕분에 그들은 엘리에를 경찰서로 데려갈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을 때 엘리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차갑게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말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가 누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장의 DNA 샘플이 엘리야의 DNA와 일치하자 그의 모든 거짓말이 무너졌다. 그는 일련의 잔혹한 살인사건의 배후인물로 밝혀졌다. 엘리야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전율케 했다. 심리조사에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여성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품고 있었다고 밝혔다. 8살 때 그의 어머니는 부자 사업가와 함께 엘리야와 그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 그녀가 떠난 날부터 나는 여자들이 거짓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레에는 쓰디쓰게 말했다. 평생 동안 그는 그 배신감에 사로잡혀 살았고 그것을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복수하는 방법으로 무고한 희생자들을 사냥하고 침해하고 살해하는 이유로 삼았다. 살인을 고백할 때 엘리야의 섬뜩한 미소는 가장 베테랑 경찰관들조차 등골이 오싹하게 만들었다.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는 후회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살인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다. 그 가면을 쓴 괴물은 마침내 정체를 드러냈다. 베일이 벗겨진 미스터리 6년 넘게 공포의 그림자에 뒤덮여 있던 경상남도의 한적한 한옥 마을들이 마침내 터널 끝에 희미한 빛을 보게 되었다. 2015년 어느 가을 아침, 작지만 매우 중요한 발견이 큰 불길의 첫 불꽃처럼 수사를 진전시켰다. 경찰은 한옥 복원 일을 하는 이태현이라는 남자에 주목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그의 직업이 오히려 그를 거의 모든 살인 현장 근처로 데려갔다. 하지만 의심은 품을 수 있어도 그를 기소할 증거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경찰은 그를 감시하고 그와 접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개월 동안 이태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 남자는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평범했고 오히려 전통 문화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이태현이요?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재활용 목재를 구하러 우리 한옥 공방에 자주 들르곤 했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늘 온화했고 누구에게도 큰 소리 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일 리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태현이 용의자로 지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나이 든 목재상이 경찰에게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태현의 인생 퍼즐에서 몇 가지 어두운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전 부인 한소영은 이태현이 젊었을 때 이상한 행동과 잠재된 폭력성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항상 여자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어요. 제가 찻주전자 하나를 떨어뜨렸을 뿐인데도 그는 마치 제가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쳐다봤어요. 소영의 참여로 경찰은 첫 번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부산 외곽에 있는 이태현의 작은 집을 갑작스럽게 수색하자 수사팀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지럽혀진 작업실에서 한옥 설계도와 발행 서류들 사이에서 경찰은 우연히 잠겨있는 캐비닛을 발견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이상한 개인 물품들이 든 작은 가방이 있었다. 손수건 몇 장, 귀걸이 한 쌍, 그리고 한옥 스케치가 낙서되어 있는 수첩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모두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특별한 무늬가 있는 손수건이었다. 이것은 두 번째 피해자인 박지원과 이태현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이 손수건은 이전에 지원의 가족들이 그녀가 가장 아끼던 선물이자 항상 곁에 두고 다녔던 물건이라고 확인한 것이었다. 경찰서로 연행되었을 때 이태현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태연하게 의자에 앉아 지친 수사팀의 얼굴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여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저는 문화재 복원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모든 걸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죠.
제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마을 사람들과 대화할 때처럼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결백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무자비하며 은근한 교만함이 담긴 눈빛이었다.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DNA가 이태현의 진면목을 드러냈다. DNA 검사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하여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요, 제가 했어요. 라고 그는 마침내 섬뜩한 미소와 함께 인정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죠? 제가 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신문을 받자 그의 진정한 동기가 서서히 드러났다. 이 씨는 고통스럽고 원한에 찬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깨진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부자와 도망가기 위해 아버지를 버렸다. 어린 시절 내내 이 씨는 배신감으로 술과 분노에 빠진 아버지를 지켜봐야 했다. 그들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이기적이고 가식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그들 모두 죽어 마땅해요. 라고 이 씨는 분노로 가득 찬 눈을 크게 뜨며 신랄하게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에는 여자를 증오했지만 한옥 건축의 완벽한 미적 이미지에 사로잡혔다. 그가 역사를 통틀어 여성들의 유일한 가치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희생자들은 아름다운 전통 한옥처럼 레에가 그들에게 가한 왜곡된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자백할 때마다 레에는 전혀 후회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잔혹한 행위를 되새기는 순간들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고통과 증오가 여성에 대한 복수심을 키웠다고 선언했으며 그들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지역사회는 그들 중 가장 온순한 사람 중 하나로 여겨졌던 이웃들의 눈에 예의 바르고 친근했던 한 남자가 실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악의 화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서운 결과와 값비싼 교훈 이태현은 마침내 2017년 많은 시민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건은 막을 내렸지만 그가 남긴 것은 차가운 무덤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상처였다. 6년간의 공포 속에서 그는 13명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평화에 대한 신뢰, 인간에 대한 믿음, 심지어 이곳이 지켜온 한옥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마저 완전히 짓밟아버렸다. 경상남도에서 고요하고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으로 유명했던 작은 마을들은 이제 피와 고통으로 물든 한옥의 지붕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한때 가족들의 모임 장소였고 평화와 고요함의 상징이었던 이 집들은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어두운 기억으로 가득 찬 차가운 그림자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 마을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사건, 현장 근처에 사는 한 노년 여성이 TV 인터뷰에서 말했다. 창밖을 볼 때마다 불쌍한 하나가 보여요. 밤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제 머릿속에 울려 퍼져요. 이제는 손님이 올 때마다 자랑스러워하던 제 집까지 무서워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여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 한옥마을은 이전에 가장 큰 관광 명소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 사건 이후 이태현에 대한 섬뜩한 이야기가 도시 전설이 된 장소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관광 수입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관광과 수공예에 주로 의존하던 지역 경제는 어려움에 빠졌고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으며 먼지만 쌓인 빈 한옥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한국 농촌 지역의 공동체 보호 시스템에 큰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마을의 고립성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상이나 행동장애가 있는 개인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부족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온순하고 존경받는 외모를 가진 이태현은 그의 내면에 쌓여가는 범죄성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 수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장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숨어있는 살인자들을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태현은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둠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예시입니다. 라고 한 심리학자는 사건 분석에서 지적했습니다. 희생자의 가족들은 분노를 삼키며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생자 중 한 명인 박지원의 어머니는 이태현의 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짧은 발언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법이 제 딸에게 정의를 되돌려줄 것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고통을, 아무것도 이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것을. 이 고통은 매일, 매 순간 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모든 이들의 무력감을 대변하는 절규였습니다. 때로는 정의조차도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수사 시스템, 사회감시 및 지역사회 교육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DNA 기술은 형사사건의 모든 흔적을 신속하게 식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건 이후 이태현과 같이 타인의 사적 공간에 자주 접촉하는 민감한 직업군에 대한 행동 및 심리 분석 조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태현의 경고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잠재적 위험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바라보고 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태현이 들이운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쇄, 살인범의 이야기가 아닌 공동체의 무관심과 결핍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 문화 가치를 이야기하던 이태현이 내면 깊숙이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를 보았지만 누구도 진정으로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태현의 옛 친구이자 현재 사건의 증인이 된 사람이 충격에 빠져 말했습니다. 그 후 수년 동안 경상남도 주민들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은 채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한옥들은 다시 한번 봄을 맞아 밝게 빛났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피와 눈물, 그리고 영원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의 망령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어둠의 끝, 경상남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지만 이태현이 남긴 어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범인은 형을 선고받았고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과연 이것이 각자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를 달래기에 충분할까? 경상남도 주민들은 이태현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각기 다른 반응으로 받아들였다. 어떤 이들에게는 마치 마침내 괴물이 이 세상에서 제거된 것 같은 안도감이었다. 그자가 처형당하는 게 당연하지. 마침내 그 악독한 것이 더 이상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됐어. 자신의 친구의 한옥이 사건 현장이 되는 것을 목격했던 한 노인이 기자에게 목이 메어 말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침묵에 잠겼고 지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잃은 건 사랑하는 이들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평화, 신뢰,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이가 형장으로 끌려간 날, 부산을 무거운 비가 뒤덮었다. 사람들은 하늘이 마치 희생된 목숨들과 남겨진 이들의 마음속 아물지 않는 고통을 위해 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끈질기게 내리는 빗 속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첫 희생자 중 한 명이었던 하나의 어머니가 골목 구석에 조용히 서서 낡은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다. 그자는 죽었다. 하지만 내 딸은, 하나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녀의 고통스러운 속삭임이 빗 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고 마치 끝나지 않는 슬픈 노래처럼 들려왔다. 경상남도의 자랑이었던 한옥마을들은 이제 예전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 화려했던 벚꽃 축제도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시적인 산세 속 구불구불한
기와지붕을 구경하러 오던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유명했던 기념품 가게와 한옥 찻집들도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마을을 떠났고 이끼 낀 기와가 덮인 빈집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했죠, 아시다시피.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집에 앉아있을 때마다 틈새로 부는 바람소리를 들으면 그 끔찍한 일들이 생각나요. 아마도 남은 생애 동안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오랜 세월 찻집을 운영해온 주인이 지역 취재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긴 슬픔의 시간이 지나고 좀 더 강인한 주민들이 일어섰습니다. 강한 생존 의지로 그들은 생산 활동을 재개하고 공동체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끈기 있는 정신으로 기금 모금 행사를 조직하고 관광객들에게 마을의 진정한 역사, 단순히 사건의 비극이 아닌를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한옥들은 수리되었고 정원에는 조금씩 새로운 꽃들이 심어졌습니다. 여동생을 사건에서 잃은 한 청년은 이곳을 영원히 떠나고 싶었지만 결국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유산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고통에서 일어설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태현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로부터 얻은 교훈은 경상남도의 시골 마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일상 곳곳에 깊이 울려 퍼지고 있다. 여론은 어린 시절부터 정신적 트라우마를 가진 개인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 대해 더욱 진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만약 공동체가 그의 이상 징후를 더 일찍 발견했다면 또 다른 이태현은 막을 수 있었을까? 한국 정부는 지역사회 정책을 개정하고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강화했다. 학교 심리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발달 연령대의 아동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부터 잠재적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태현 사건은 법체계와 공동체에 대한 교훈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한 교훈을 남겼다. 누구도 온화하고 예의 바르며 전통문화의 가치를 늘 강조하던 한 남자가 가장 어두운 증오심을 품고 있는 범인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괴물은 때로 포효하거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미소 뒤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한 심리학 교수가 사건 이후 열린 세미나에서 말했다. 이태현의 어둠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지만 그 시절을 겪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종결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 경상도의 산맥들 사이 어딘가 드넓게 펼쳐진 들판과 고풍스러운 한옥 지붕들 사이에는 여전히 피냄새와 증오, 그리고 산산조각 난 꿈들이 맴돌고 있을 것이다.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라고 박지원의 어머니가 봄날 아침 집 앞 나무 벤치에 앉아 속삭였다. 하지만 바람에 벚꽃잎이 살랑거리는 가운데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가 결코 멀어지지 않은 듯했다.